제가 첫인상으로 느꼈던 거는 간결함, 또 군더더기가 없는 것. 근데 그 군더더기가 없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덜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디자이너의 진지한 사유에 의해서 이 선 하나도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LCH1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절묘하게 북악산이 바라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저한테 휴식을 오롯이 제공해주는 그 자리로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CH8 같은 경우는 이제 좌판의 사각형의 형태와 곡선이 다리까지 떨어지면서 이런 곡선과 직선의 대비가 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의자를 꼭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오브제적인 하나의 관점으로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CH8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도 굉장히 존재감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창가 곁에 두고 산을 그냥 무심히 바라볼 때 그냥 단 하나의 의자로서 이 텍스처의 CH8을 애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간결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사용을 해보니까 실용성과 신미성에 뭔가 되게 밸런스가 좋은 가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래 봐도 좀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뭔가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고 느꼈어요. 앉았을 때의 안정감이라든지 손에 닿는 감촉까지 좀 세심하게 설계된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텍스처라는 그 브랜드명 자체에서 주는 그런 포멀한 분위기를 제일 먼저 느꼈고, 이를 뺀 텍스처를 사용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질감을 떠올리지만 문자 형태로서는 글이나 메시지를 뜻하는 것 같아서 단순한 그런 실용성 브랜드는 아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첫인상이랑 지금의 인상은 사뭇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은 제품에서 무엇을 덜어내야 될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덜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그런 가구다라고 느꼈었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걸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애티튜드를 관찰하면서 디자인으로 그냥 단순히 풀어내는 그 이상의 내러티브를 만들려고 하고, 아직은 신생 브랜드이지만 계속해서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쌓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느껴졌고, 한국에서도 100년 된, 200년 된 그런 가구 브랜드들이 어쩌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가구는 시간을 축적하는 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행에 따르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용자의 몸과 공간에 맞춰지는 가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구일수록 조금 더 애정이 가고 또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환기시켜줄 수 있는 가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편안함이라든가 기능적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일상에서 내가 이걸 사용하고 있을 때 새록새록 어떤 새로운 감각이나 영감을 소소하게 발견하게 해주는 것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지만 새삼스럽게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구를 저는 좋아하고 좋은 가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핀란드에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본인이 쓰던 의자를 물려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자가 어떤 디자인이고 대단한 누가 만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세월을 거치면서 이 의자를 사용했었고, 그 의자 안에 담겨 있는 서사가 고스란히 손자 손녀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 다음 세대의 손자 손녀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헤리티지와 서사의 켜가 있는 가구가 진짜 의미 있고 좋은 가구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물과 이제 공간의 시간의 흔적에서
영감을 좀 많이 받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의 마감 혹은 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마주치는 풍경,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런 생활 습관 등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면이나 오브제에서 느껴지는 그런 질감, 색감, 비율 등이 저희들에게 스며들어서 작업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다시 말해서 경험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경험이든 반복되는 경험이든 깊이나 영감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한여름 뜨거운 햇살에 눈이 떠져서 그쪽으로 시선이 갔을 때 보여지는 빛의 형태라던가 우연히 들렀던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이나 뭐 길을 가다가 시선이 가는 그 한 구성원들에게서 나오는 에너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떠오르는 장면,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거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직접 보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좀 책이나 영화나 아니면 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이런 간접적인 경험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순간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라든지 뭐 분위기, 뭐 이런 기억들이 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게 좀 자연스럽게 작업물에 녹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저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나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영감을 자주 얻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는 뭐 업계의 대단한 사람 또는 위인들을 팔로잉 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들이 대단한 거라고 여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이 좀 환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가까운 뭐 가족에서부터 저희 사무실 팀원 그리고 같이 작업하고 있는 주변 동료들까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얻는 영감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이 건축이라는 업 이외에 뭐 음악이나 무용, 뭐 타 분야의 예술가들이랑 자주 교류하면서 우리한테 당연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주 느끼면서 즐거운 영감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저도 전시장에서는 과거가 되잖아요. 미래 현재에 저는 과거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 때는 저런 제스처는 안 했어야 됐다. 뭐 혹은 저런 표현을 했으면 좋았겠다. 라던가 뭐 그런 다른 사고 방식을 떠올리게 되고 저기서 저렇게 표현을 했던 건 너무 멋졌다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도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디자인의 과거와 미래도 그렇게 맞물리면서 변화하고 개선되면서 다시 과거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러가며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디자인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지속적인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에서 물려받은 이 형태, 그리고 이 제작 방식 등을 단순 복제가 아닌 현재의 삶과 이 기술들을 반영해 재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재해석이 미래에 전달될 때 우리 시대의 정신과 감정이 담아져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된 것 같지만 저는 상당히 파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일단 관점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대하는 어떤 태도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점이랑 태도가 모여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되는 것 같다라고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태도와 관점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저 또한 점점 그런 생각들을 채워나가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형태든 의미든 창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디자인의 관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송곳 하나를 바닥에 세워놓고 이건 의자야 라고 제목을 지어놓고 사회의 그런 부조리함이나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설치 예술이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디자인적으로 의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앉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예술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건강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편감을 주는 억지성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그 억지성이 답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름다움과 인간에 대한 매너를 지향하고 목적이 흐려질 창작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했다면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정말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스스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이렇게 걸러내다 보면 정말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는 아주 작은 거일 수도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것들로 귀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디자인을 할 때든 설계를 할 때든 어떤 작업을 할 때든 무언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작업한다기보단 덜어내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하면서 작업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나의 제품 자체가 그냥 그것이 완결적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그 물건 혹은 사물이 갖고 있는 이면의 이야기라던가 그것을 둘러싼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장소 혹은 어떤 상황에서 경험했느냐 혹은 여기 놓여있는 화병을 만든 디자이너의 뒷이야기 혹은 내가 저 조명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여정을 거쳤던 어떤 그런 뒷이야기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 훨씬 더 디자인 자체의 맥락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물건을 하나 선택할 때도 조형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깔려있는 맥락이나 스토리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경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창작의 본질은 관찰과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작은 것도 되게 세심하게 보고 또 그걸 저희만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물이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끈기 있게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창작에 있어서 순수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저한테는 순수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시그널만 주진 않는 것 같거든요. 좀 부정적이고 좀 악한 그런 상황들이나 정보들도 함께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 양면성을 좀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간혹 순수하진 않지만 좀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을 알게 되면 사람이라면 고민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선택은 제가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몫도 스스로 가져가겠지만 창작에 있어서 순수함을 잃게 되면 기성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나다워질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느끼는 감정 혹은 내가 경험한 것에서 길어 올려지는 나만의 절실한 이야기가 가장 좋은 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를 의식하거나 혹은 트렌드를 의식한다라는 것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다워지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내가 꼭 써야 되는 얘기, 꼭 써야만 하는 이야기를 위해서는 또 깊이 있는 사색도 필요한 것 같고 잠잠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답변은 제가 속한 영역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답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그에 따른 태도, 그리고 그 다음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좋은 것들 여기저기 많이 쏟아지는 지금 같은 시대에 내가 만드는 창작물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창작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창작을 할지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게, 저는 이게 집착, 장인적인 어떤 집착일지, 이게 그냥 나의 작업을 하고 싶은 아집일지, 이 경계에서 객관적인 태도를 계속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완성도가 꼭 시간에 비례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뭔가 시간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저희가 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좀 더 고민하고 고치고 때로는 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용기와 이런 집요함들이 모였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완성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비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빠르게 돌아가는, 그리고 변화가 많은 지금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 쇼잉이 되지 않는 그런 혼자 시간만 쏟아낸 그런 결과물이 어느 순간 모방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예전에 제가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스케치가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 그 다른 작가의 사진에서 제가 그 이미지를 보게 된 거죠. 그때 내가 머릿속으로는 뭐 그보다 먼저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있었으나 그걸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지금 내가 이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방이 되겠구나, 그런 걸 좀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창작자로서는 계속해서 드러내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 보여주고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덧붙여가면서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 그 시간들이 창작자로서의 완성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성은 사람 혹은 브랜드의 시각, 해석으로 만들어지는 독창성이고요. 이 아름다움은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조화롭게 공존될 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해져 있는 답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에 따라서 답에 가까운 것들도 계속 변화하고 움직인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아름다움은 다양성 자체인 것 같아요. 뭔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통제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결과물보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는 마음껏 쓰면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성이 저한테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고유성은 배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자기 안에서 나올 때 비로소 고유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성 자체가 워낙 추상적인 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타인과는 다른 나만의 무엇이라고 되게 배타적인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고유성은
그런 남들과는 다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또는 솔직하게 나의 경험이나 나의 서사를 통해서 이 안에서 나오는 고유성이 제대로 된 고유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유한 무언가를 해야지, 독창적인 무언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우리가 아주 멀리서 바라보니까 똑같이 반짝이는 점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유성, 행성, 심지어 인공위성이기도 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깜깜한 밤이 오면 하늘에 제각기 빛을 내고 있는 별들을 보게 되고 어느 하나 빠짐없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고유의 색을 품은 다양한 모든 것들이 함께 하기에 이 사회도 밤하늘의 별도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무엇이든 그 존재 이유로 아름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특정한 판단 기준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큰데 이 예술이라는 세계는 모든 생각 그리고 개념 그리고 감정들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세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 혹은 개인의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 때로는 굉장히 환상적인 판타지까지도 허용이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 감동을 주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기존의 관습이나 그리고 익숙해져 있던 행동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예술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과 예술의 가치는 시간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거의 예술 작품에서 그 시대성이 드러나고 현재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도구들로 완성된 디자인이나 예술 작품들은 그런 이유에서 감탄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디자인과 예술 작품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재해석되고 변화하고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들이 재밌고 신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매료되는 그 지점도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딱 이 시점에 제가 느끼는 거는 오히려 불필요한 거 또는 무용한 거, 비효율적인 거, 가치 없을지도 모른다고 여겨지는 것 그런 것에 매달렸을 때 오히려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좋은 얘기로 하면 장인의 정신일 수도 있고 아이들의 순수함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지켜내거나 내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